강완숙 골룸바. 늦가을에 짧은 해가 어느덧 서산마루에 머물러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산을 찬란한 단풍 빛깔로 물들였던 나뭇잎들도 이제는 찬바람에 한 잎 두 잎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어디선가 사각사각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린다. 그 발소리의 임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이다. 눈, 코, 입이 시원시원하게 생긴 성격이 매우 활발해 보이는 처녀이다. 처녀의 이름은 강완숙. 지난날 참판이었다가 충청도 내포지방으로 내려와 살고 있는 진주 강씨 집안의 외동딸이다. 완숙은 지금 이 산속에 있는 여승들의 암자를 찾아가는 길이다. 산기슭에서 만난 나무꾼이 산속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암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암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 해가 저물면 어떻게 한다지. 완숙은 낭패라는 듯 이맛살을 찌푸리며 걸음을 더욱 빨리 한다. 길을 잃으면 이 산속에서 자면 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내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꼭 찾고 말 테야. 다만 두려운 것은 그 암자에 가서도 자기가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몰래 집을 뛰쳐나와 이렇게 산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완숙의 눈앞에 문득 아버지 강찬판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스쳐간다. 늦게 얻은 외딸 완숙을 아들 대신으로 여기고 사랑하여 주시며 몸소 그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다. 완숙은 어머니에게서 부녀자로 지킬 부덕과 예의 범절을 익힐 때보다 아버지에게서 그를 배울 때가 더 즐거웠다. 아버지 강찬판 또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앞질러 깨닫는 완숙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였으나 지나친 총명함과 대담한 성격이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완숙아, 내가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넌 그릇으로 보나 기질로 보나 사나이로 태어나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하였다. 그랬다면 넌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었을 테지. 허나 너는 여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너의 그 대담하고 활달한 성격이 걱정스럽기만 하구나. 아버지가 이따금 혼잣말처럼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 완숙의 귀에 쟁쟁하게 되살아난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소녀가 비록 여자로 태어났으나 남자 못지않게 큰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옵니다. 그럴 때마다 완숙은 이런 말로써 아버님을 위로하여 드렸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아쉬움과 걱정스러움은 쓰러지지 않았다. 바로 그 걱정스러움과 아쉬움이 서린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 완숙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그 아쉬움과 걱정스러움을 지워드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기어이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완숙은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였다. 가랑잎으로 뒤덮인 길은 위로만 뻗어있을 뿐 좀처럼 끝이 날 줄 모른다. 해가 지고 있는 산길에는 어느덧 저녁 으스름이 깔리고 있다. 완숙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진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완숙의 눈에 문득 저만치 앞쪽에 어두움에 묻혀가는 암자 하나가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여승들만 산다는 그 암자를 찾은 것이다. 산에는 밤이 빨리 찾아온다. 해가 졌다 하면 이내 밤이다. 완숙이 그 암자에 닿았을 때는 암자가 이미 어두움에 푹 파묻힌 뒤였다. 암자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듯 인기척조차 없다. 아무도 살지 않나? 그럴 리는 없을 터인데. 완숙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바로 경을 읽는 소리다. 완숙의 발걸음은 저절로 소리나는 곳으로 향해졌다. 완숙은 어느 조그만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창호지 문에 불빛이 어려 있다. 계십니까? 완숙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향해 말했다. 그러자 경 읽는 소리가 그치더니 이어 방문이 열렸다. 아니, 댁은 니신데.
불빛에 드러난 사람은 얼굴이 둥글고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승이었다. 여승은 몹시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조금 뒤에야 겨우 완숙에게 방으로 들라고 하였다. 들어오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는 분 같군요. 처녀 혼자서 이 밤중에 산속 암자를 찾아오다니. 완숙이 방에 들어가 앉자 여승은 저녁을 먹었느냐고 물었다. 아직.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녁을 차려오겠습니다. 여승은 나가더니 얼마 뒤에 간단한 상을 차려왔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 너무 고단한 탓인지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완숙이 상을 물리자 여승은 완숙 앞에 차를 내놓으며 말했다. 드세요. 작설차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피로가 조금은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께서는 무슨 일로... 예, 저는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그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학으로는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 불도를 공부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완숙은 잠시 말을 끊고는 작설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신이 맑아지는 듯하다. 그것이 어떤 문제들인가요? 젊은 여승이 조용한 얼굴로 물었다. 예, 첫째로 사람이 무엇하러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다 살다 죽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답게 살면 어떻게 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은 우리 불도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과 윤회, 그리고 지옥 극락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절로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도란 학문과 달라서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것이고 불도의 깊은 진리를 몇 마디로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하시지요. 마침 빈 방이 있으니 거기에 계시면서 불도의 진리를 깨우쳐 보십시오. 머리를 깎고 안 깎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승은 불을 밝혀 완숙이 거처할 할 방으로 안내하였다. 여승이 돌아간 뒤에도 완숙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4명의 여승들이 돌을 닦고 있다는 이 암자에서 자신도 그들처럼 진리를 깨우칠 수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학으로 풀지 못했던 그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불도를 통하여 풀 수 있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지? 설렘과 두려움이 뒤엉켜 완숙의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완숙의 이런 마음도 알 바 아니라는 듯 창호지의 어린 달빛은 아름답고 신비롭기만 하다. 늦가을은 곧 겨울로 접어들게 된다. 그 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마루에 서서 뜰에 내려 쌓이는 눈을 바라보는 강찬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집을 뛰쳐나간 지 2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딸 완숙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10살이 되었을 무렵에 이미 소학과 연려전을 다 읽어 문장과 시율에 능숙했던 딸아이다. 오랜만에 얻은 자식인데다가 생김새도 꼭 사내아이처럼 훤해서 완숙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딸. 나이가 들어서는 유학의 모든 경전에도 훤해 과거를 보아도 넉넉히 장원급제할 만큼 총명했던 딸. 그 딸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강찬판의 가슴에는 늘 살얼음이 얼어있다. 그동안 하인들을 시켜 갈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또 달리 갈만한 곳도 없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 시골로 내려온 지 벌써 10여 년이 넘은 터라 서울에 친척이 몇 집 있다 해도 서로 오가지 않아 이제 남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이곳 충청도에는 친척이 하나도 없어 갈만한 곳이 없는 것이다. 허허, 이 아이가 정말 어디를 갔지? 동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남들은 자식이 못난 것을 걱정한다지만 자식이 너무 잘나도 걱정이 떠날 날이 없군 그래. 강찬파는 쓴 웃음을 짓는다. 그 아이가 갈만한 곳이 꼭 한 군데 있긴 한데 강찬파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그것은 완숙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부인에게서 전해 들은 순간 강찬판의 마음을 스쳐갔던 생각이다. 이 애가 늘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더니 기어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어디 절간이나 도학자를 찾아간 것이 틀림없어. 만약 그 생각이 맞는다 해도 봄이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무슨 일을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완숙의 성격이다. 늦가을에 집을 나간 것은 한겨울 내내 절간이나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공부에만 몰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 완숙이므로 웬만큼 공부가 끝나지 않으면 아무리 집에서 찾으러 가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강찬파는 완숙의 이런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람을 시켜 절간을 찾아보게 하지 않았다. 봄이 되면 불도에 대한 공부가 웬만큼 끝나 스스로 무언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터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강찬파는 방으로 들어왔다. 아랫목에 앉아 담뱃대를 집어든다. 담배를 빨며 생각에 잠긴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질문을 많이 했던 완숙이었다.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 속에 살다 죽나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고 착하게 살다 죽은 사람과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완숙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강찬파는 아이들이 10살 무렵이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에 대해 알려고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려니 싶어 대강대강 대답하여 주었다. 그러나 완숙은 이런 틀에 박힌 대답이 성에 차지 않은 듯 두고두고 똑같은 문제를 꺼내어 묻고 또 물었다. 완숙이 나이가 듦에 따라 질문의 정도를 넘어 이런 문제들을 놓고 아버지와 토론을 하기에 이르렀다. 유학에서 말하는 천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저 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천은 영혼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한낱 물질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학에서는 이 하늘을 인격으로 보아 상제니 조화옹이니 막연하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 같은 분은 왜 이 상제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우주 만물은 음양의 이치로 이루어졌다고 말은 했지만 그 음양의 이치를 누가 처음 이 세상에 내었고 어떤 경위와 방법으로 이 우주가 이루어졌는지 아무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당돌하기까지 한 완숙의 이러한 물음에는 아버지로서도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유학의 삼강오륜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해 보았자 완숙에게 말꼬리만 잡힐 뿐이었다. 하지만 아버님, 공자와 성현들은 삼강오륜의 윤리도덕을 강조해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키고 닦아야 한다고 했으면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 문제를 똑똑히 알아야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라든지 삼강오륜의 덕을 닦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 문제를 모르고 보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덕을 닦는 것도 모두 부질없이 여겨지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자 맹자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평범한 유학자인 강찬판이 알 리가 없었다. 그래서 토론은 늘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한 채 끝나곤 하였지만 강찬판에게는 그때가 참으로 즐거운 시절로 여겨진다. 강찬판은 재떨이에 담뱃재를 탁탁 털면서 다시 한번 혼잣말을 하였다. 허허, 이 아이가 그동안 해답을 얻었는지 모르겠구먼.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산에도 들에도 그리고 강찬판의 집들에도 봄이 왔다. 먼 들판에 들꽃 향기를 실은 바람이 뜰에서 살랑거리고 있는 어느 오후에 강찬판은 하인 덕세를 불렀다. 예감마님 부르셨습니까요? 오냐 불렀다. 너 지금부터 집안일을 제쳐놓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하도록 하여라. 우리 고을 가까이에 있는 절들을 쭉 찾아다니거라. 너희 아가씨가 절간 어디에 계실 것이니 찾아 모시고 오도록 해라. 특히 여승들이 있는 암자를 잘 찾아봐야 하느니라. 그때부터 덕세는 고을 가까이에 있는 절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며칠을 허탕치다가
어느 날 고을에서 한 4, 50리 떨어져 있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암자에까지 가게 되었다. 무슨 일인지요? 암자에서 나온 늙은 여승이 두 손을 합장하고 덕세에게 물었다. 저 스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18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 한 분을 못 보셨습니까? 눈, 코, 입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생긴 아가씨인데 불도를 닦기 위해 이 근처 어느 암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자 늙은 여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글쎄올시다. 소승은 잘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늙은 여승 옆에 있던 젊은 여승이 말했다. 그런 아가씨라면 아마 이 고개 너머 청현암에 있는 아가씨일 것 같은데요. 청현암에는 지난 겨울부터 한 처자가 불도를 공부하기 위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17살이 아니라 20살쯤 되어 보이던데요. 맞다요. 저희 아가씨가 틀림없어요. 저희 아가씨는 나이보다 어른스러워 보이시거든요. 스님, 그 암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승은 청현암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덕세는 여승이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넘어 청현암을 찾아갔다. 한나절이 다 지난 뒤에 덕세는 청현암에 이르렀다. 암자 앞에서 안을 기웃거리는 덕세를 보고 마침 안에서 나오던 한 여승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실은 저희 아가씨를 찾으러 왔는데쇼. 이 청현암에서 돌을 닦고 계시다기에. 그러자 여승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덕세를 조그만 법당으로 안내하였다. 완숙은 그곳에서 연부를 드리고 있는지 독경 외는 소리와 함께 이따금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덕세는 아가씨의 연불이 끝날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얼마 뒤 법당 문이 열리더니 아가씨가 나온다. 법당 앞에 서 있는 덕세를 보고도 놀라는 표정도 짓지 않는다. 어째서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여기 온 줄은 또 어떻게 알았느냐?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중했다. 대감마님께서 이 근처 어디 절에 계실 거라고 찾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세는 그동안 집에서 완숙을 찾으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는 것과 부모님께서 무척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완숙은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부모님께는 내가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 집으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하오나 아가씨, 대감마님과 안방마님께서 몹시 걱정하고 계시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금강경을 읽고 있는 중이니 그걸 다 읽고 나면 갈 것이니라. 오늘은 혼자 돌아가거라. 말을 마친 완숙은 법당을 돌아 암자 뒷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덕세는 그로부터 몇 시간을 기다렸으나 아가씨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에야 혼자 산을 내려왔다. 밤이 늦어서 집에 닿은 덕세는 행여나하고 온종일 기다린 강찬판에게 완숙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강찬판은 아무 말 없이 다 듣고 난 뒤에 짤막하게 말했다.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완숙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밤이었다. 완숙은 먼저 사랑방 강찬판 앞에 와서 다소곳이 앉았다. 아버님, 그동안 너무 걱정을 끼쳐드려 죄스럽기만 합니다. 강찬판은 잠시 딸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내가 알고 싶어 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느냐? 불도에서는 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처럼 불도도 그 나름대로의 진리와 깊이가 있었으나 제가 알고자 하는 문제들을 시원히 밝혀주기에는 모자라는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근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마치 빛과도 같은 진리이옵니다. 참 너는 어린 계집아이가 별나게도 큰 선비들과 학자들도 캐낼 수 없는 문제들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아버지 강찬판의 그 말은 꾸중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웠다.
방 안에는 잠시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강찬판이 입을 열어 그 침묵을 깨뜨린다. 밤도 늦었으니 그만 건너가 자거라. 이번 일은 그냥 덮어두겠다만 앞으로 이 같은 일이 2번 다시 있을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알겠느냐? 네, 아버님. 완숙이 제 방으로 건너간 뒤 강찬파는 하늘거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였다. 참으로 저 아이의 장래가 걱정스럽구나. 밤은 소리 없이 깊어만 가고 있다. 뜰엔 봄이 한창이다. 갖가지 꽃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 나비와 벌을 부르고 있다. 저 어여쁜 꽃과 나비와 벌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반드시 있을 터인데. 방문을 열고 뜰을 내다보며 완숙은 늘 하던 그 생각에 또 잠겨있다. 아가씨! 고개를 돌려보니 계집종이 뜰 아래 서 있다. 안방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완숙은 지난해부터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혼담 이야기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안방으로 건너갔다.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오냐, 내가 할 이야기가 있느니라. 그러나 막상 딸을 앞에 앉혀놓고 보니 어머니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사실 지난해부터 어머니는 딸 완숙이 18 넘기기 전에 알맞은 자리만 있으면 시집을 보내려고 조바심을 하였다. 딸의 성격이 지나치게 대담하여 그 장래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파를 내세워 혼처를 찾아보았으나 이상하게도 이쪽에서 괜찮게 생각하는 자리는 저쪽에서 싫다 하고 저쪽에서 좋다고 할 때는 완숙의 집 쪽에서 만족치가 않았다. 그럭저럭 한 해가 넘도록 완숙의 혼담은 시원한 결말이 나지 않았다. 완숙은 화장도 싫어하고 몸 맵시도 내 생각을 하지 않는 데다가 나이에 비해 좀 성숙한 편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20살이 넘는 노처녀로 보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초조하였다. 게다가 지난 겨울 집을 뛰쳐나가 절간에서 묵다가 돌아온 뒤로는 마음이 더더욱 다급해졌다.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정말 중이 되거나 혼자 살게 되지는 않나 싶어 완숙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는 관상쟁이나 점쟁이를 찾는 일이 부쩍 잦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관상쟁이나 점쟁이들은 하나같이 서로 의논이라도 한 듯 완숙의 생년에 무슨 수가 들고 생일 생시에 외로울 수가 들어 과부가 되거나 생이별을 할 수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그대로 늙힐 수는 없으니 차라리 남의 재치 자리로 가면 그런 액이 풀려 그럭저럭 잘 살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매파가 와서 덕산에 사는 살림도 넉넉한 홍씨 집안에 완숙에게 알맞은 신랑감이 있다고 하였다. 4살짜리 아들이 있는 호라비인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 그 이야기를 완숙에게 하려는 것인데 차마 내 사주관상이 나쁘니 호라비에게 시집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딸 자식을 호라비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겠는가. 더구나 강찬파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펄쩍 뛰었다. 늦게야 얻은 귀한 딸, 남의 아들 2셋가도 바꾸지 못할 딸을 호라비에게 재취댁으로 보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버럭 화를 냈다. 당장 그 매파를 쫓아보내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시오. 그러나 어머니는 조금 생각이 달랐다. 완숙의 사주 관상이 그처럼 나쁘다면 호라비에게라도 시집을 보내 그 액을 면하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라 여겨졌다. 또 완숙이 지난 겨울 집을 뛰쳐나가 절간에서 묵었던 일도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일이라 아예 아무 말썽 없이 좀 부족하더라도 호라비에게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였다. 어머니는 매파에게는 며칠 뒤에 대답을 할 테니 다시 한번 오라고 이르고는 아버지 강찬판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완숙의 사주 관상과 대담한 성격, 그리고 지난 겨울 절간에서 묵었던 일들 등 완숙에게 불리한 점들을 들어가며 남편을 졸랐다. 좀처럼 승낙하지 않던 강찬판도 나중에는 마침내 역정을 내며 승낙하고야 말았다. 이젠 나도 모르겠소. 부인이 다 알아서 하시오.
남편에게는 겨우 승낙을 얻었으나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어머니는 자꾸 난처해진다. 어머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어서 하세요. 소녀 다 듣겠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어머니는 마침내 마음 먹고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다 이야기한 다음 넌지시 완숙의 뜻을 물었다. 그래, 내 생각은 어떠냐? 완숙은 아무 할 말이 없었다. 할 수 있다면 평생 시집을 가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혼자 살고 싶은 것이 완숙의 솔직한 마음이다. 그러나 그 무렵의 사회 풍습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완숙이기에 입을 다물고만 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완숙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는 조용히 타일렀다. 내 마음을 왜 내가 모르겠느냐. 하지만 내 팔자가 그런 것이라면 이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너무 서운히 생각지 말고 내 방에 물러가 있거라. 이틀 뒤 대답을 들으러 다시 매파가 왔다. 덕산 홍씨 가문으로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은 어머니는 신랑 될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예, 신랑은 풍천홍씨, 그러니까 양반 집안이지요. 이름은 지영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27이고 3년 전에 안사람이 죽었습죠. 그 아버지께 물려받은 논이 60마직이 있고 글도 많이 배운 선비에다 성질 또한 온순하니 나무랄 데가 없습죠. 게다가 시어머니 되실 분도 성질이 부드러우니 오죽이나 좋습니까? 매파의 수다스러운 칭찬에 어머니는 귀가 솔깃하였다. 대담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총명한 딸인지라 꼬장꼬장하거나 오만한 남자와는 그 성질부터가 맞지 않을 것이 뻔하다. 차라리 홍재원 같은 온순한 골생얼이 무난할 것 같아 어머니는 쾌히 승낙하였다. 매파가 간 뒤에 어머니는 다시 완숙을 불렀다. 네, 혼처 말이다. 지난번에 말한 그 자리로 정했다. 완숙은 고개를 수그린 채 잠시 말이 없다가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딸 자식은 나이가 차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어버이께서 한번 정해주시면 거기에 마땅히 따를 뿐이옵니다. 괄괄한 완숙이 오히려 이처럼 다소곳하게 나오자 어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 너를 위해 하는 일이니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마라. 말끝을 맺지 못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묻어있다. 그해 가을 완숙은 18살의 나이로 덕산 홍씨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된다. 온순해 보이는 홀 시어머니와 아직 응석바지인 4살짜리 전실 아들이 완숙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매파의 말대로 집안 살림살이는 넉넉했다. 다만 남편이 얌전한 것이 지나쳐 바보스럽기까지 한 것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완숙은 여느 때 늘 연구하던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공부도 이제는 제쳐놓고 집안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 위로는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바보 같은 남편이지만 하늘같이 섬겼다. 말썽 많은 전실 아들도 친어머니 못지않게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숙은 이웃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재치댁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도 완숙이 남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게 되었다. 3년 뒤에는 딸 하나를 낳아 이름을 필연이라 하였다. 이처럼 완숙은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것은 너무 못나고 줏대가 없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삶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완숙은 그런 마음들을 애써 누르려 하였지만 어떤 때는 삶의 모든 것이 덧없이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완숙이 결혼하고 4, 5년이 지난 1787년 어느 가을밤이다. 완숙의 집은 어둠에 쌓였는데 방 하나에서 아직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딸 필연의 방에서 아직 불빛이 새나오고 있는 것이다. 딸 필연이를 재운 다음 완숙은 안방으로 건너가지 않고 내내 책을 읽고 있다. 완숙이 읽고 있는 책은 천주실이라는 책이다. 고양이 같은 내포사람 이단원에게서 받은 책이다.
완숙이 이단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한 달 전의 일이었다. 그가 천주학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도 천주학이란 그 이름에 호기심을 느꼈다. 유학에서 말한 하늘의 주인을 믿는 교란이 여느 때 늘 알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 이단원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게 하였고 마침내 그를 만나 천주학의 교리를 듣게 되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천주님 곧 하느님이시지요. 하느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요. 이단원은 지금까지 완숙이 알고 싶어하던 천지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의 근본과 그 삶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또 사람이 영혼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으며 착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은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저마다 상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병과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당신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이단원은 중인 계급의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벼슬을 얻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 남인 학파들과 자주 어울렸다. 그런데 그들이 거의 천주학을 믿고 있었으므로 그도 믿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선교사나 스승도 없이 1784년 겨울 자주적으로 교회가 창립된 조선의 천주교는 교인들의 자발적인 전교로 평등, 애덕 사상과 더불어 계급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또 그들은 1786년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북경 천주교회에 본을 따 가성 집단을 조직했다. 비록 교리를 잘 모르고 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신부직을 나누어 가져 전교 사업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유명한 학자 권일신, 이승훈과 정약종 형제들 그리고 전라도의 유항검, 충청도의 이단원 등이 신부가 되어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전교를 하게 되었다. 이단원도 자기 고향인 충청도로 내려와 많은 전교를 하였고 마침내 광안숙도 그의 교리 설명을 듣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서 아무런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는 한 형제인 것입니다. 완숙은 이단원의 교리 설명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마음속에 서려 있던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햇빛이 비친 듯하였다. 어떻습니까? 제 설명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라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풀려고 했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선생님의 교리 설명으로 확 풀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가 있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억울한 생각마저 듭니다. 선생님, 이 좋은 도리를 제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으니 교리책이 있으시면 몇 권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완숙의 말에 이단원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하하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첫눈에 커다란 믿음의 열매를 거두실 분이라 여겼지요. 이단원이 흐뭇해하며 내준 그 교리책 몇 권 가운데 한 권을 지금 완숙은 읽고 있는 것이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완숙은 이단원이 들려준 교리 설명을 되새기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교리책을 읽어 나갔다. 마침내 한 권을 다 읽고 책장을 덮었을 때 첫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완숙은 그 첫 닭 울음소리가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듯 여겨져 가슴이 설레었다. 가만히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사방은 아직 어스레한 새벽빛에 묻혀 있으나 동력 하늘은 해가 뜨려는지 희붐하다.
완숙은 자신이 이 새벽에 천주님의 딸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느끼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주여, 제가 당신께 합당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완숙의 입에서는 저절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완숙이 천주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지도 어느덧 8달이 넘었다. 천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가을도 그리고 겨울도 다 지나고 이제 계절은 바야흐로 여름의 문턱에 서 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완숙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시어머니께 친정 나들이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 몇 년 만에 친정 나들이, 그것은 어버이께도 천주교의 진리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물론 이웃 부녀자들에게까지 천주님의 진리를 전한 완숙이었으므로 친정 어버이께도 그 진리를 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완숙은 지난 가을 밤새워 천주시리를 읽은 뒤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그 어떤 일에도 크게 즐거워하지 않던 완숙이 그날 이후로 명랑해졌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고 화기가 돌게 되었다. 별로 말이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명랑해진 적을 이상히 여기던 시어머니는 그것이 천주학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도 믿기로 했다. 또 아내가 그처럼 좋아하는 것이니 남편이 따라 믿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런데 남편은 줏대가 없는 것이 큰 흠이었다. 완숙이 교리 설명을 하면 옳은 말이라고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밖에 나가 다른 선비들에게서 반대하는 말을 들으면 이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완숙의 집은 매우 시끌시끌하였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교를 내가 왜 안 믿겠느냐 하던 시어머니가 지난날의 미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집 뒤에 조그마한 신당을 지으려고 목수를 부르고 무당을 청하였다. 완숙의 말로는 도저히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는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님이 마음을 돌리도록 해주십사고 천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완숙이 한참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바깥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짓던 신당의 대들보가 갑자기 부러지는 바람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완숙이 기도를 끝마치고 마루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마루에 올라선 시어머니는 덜덜 떨며 완숙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얘야, 내가 천벌을 받았다. 내가 말리는 제사를 지냈고 또 신당까지 지으려 했더니 마침내 대들보가 부러지고 말았구나. 이것이 다 천주님의 벌이다. 나나 다른 이가 치여 죽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 너도 이제는 마음을 놓아라.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시어머니는 미신을 좋아하는 습관을 고쳤다. 또한 이 일은 이웃집 부녀자들에게도 충격을 주어 그들도 쾌활하고 말 잘하는 완숙의 교리 설명에 차츰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자 자연 완숙의 마음은 친정 부모님께도 이 좋은 진리를 알려드리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마침내 시어머니를 찾아가 친정 나들이를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낸 것이다. 어머님, 잠시 친정에 다녀올까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천주교의 밝은 진리를 일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며느리를 아들보다 더 아끼고 믿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라. 이 좋은 도를 우리만 알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사돈 어른께도 알려드려야 하고 말고 집안일은 걱정 말고 어서 다녀오너라. 완숙은 그 이튿날 친정으로 갔다. 친정 부모님은 나들이를 온 딸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하였다. 완숙은 하루를 지낸 뒤 아버지가 계신 사랑방으로 갔다. 물론 천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 시댁 어른들은 다 무사하시느냐? 예, 아버지 앞에 앉고 보니 아버지에게서 그를 배우던 일과 아버지와 함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토론하곤 했던 지난 날들이 새삼 그립게 여겨져 완숙은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버님, 제가 철없던 시절에 아버님께 여러 가지 당돌한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옵니까? 기억하다마다 내가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겠다고 집을 뛰쳐나가 내 속을 썩였던 것도 죄다 기억하고 있다. 강찬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이처럼 친정 나들이로 온 것은 지난날의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아버님께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그 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이옵니다. 어디 한번 해보아라. 강찬파는 오랜만에 해보게 되는 딸과의 토론이 즐거운 듯 너털 웃음을 짓는다. 완숙은 먼저 유학에서 말하는 하늘, 곧 천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아버지가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서 다시 질문을 끄집어내어 물어보면서 조금씩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오랫동안 유학을 떠받들어 온 아버지는 처음에는 완숙이 말하는 천주교의 교리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완숙의 자세한 교리 설명과 진실한 믿음에는 마침내 손을 들고 말았다. 내가 여태까지 유학을 공부하고 떠받들어 왔다만 내가 믿는다는 그 천주학이 이치에 맞는 바른 도이니 믿지 않을 수가 없구나. 완숙의 마음은 기뻤다. 아버지 강찬판이 천주교를 믿게 되면 어머니는 절로 따라서 믿게 되는 법이다. 천주님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친정 부모님 그리고 시집 식구들에게까지도 빛을 내려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시집으로 돌아오는 완숙의 마음은 가볍기만 했다. 그런데 또 시집에는 언짢은 일이 완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완숙이 없는 사이에 남편 홍지영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일이다. 홍지영은 나라에서 천주학을 금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줏대 없는 그 마음이 몹시 흔들려 거의 배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완숙은 딸의 필연을 재워놓고 그 방에서 밤늦도록 교리책을 읽었다. 언짢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으나 다른 날과는 달리 그리 제대로 눈에 잡히지 않았다. 남편을 줏대 있고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려고 애쓰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자꾸 헛되게만 느껴진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완숙은 남편에 대한 낙심을 털어버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천주님, 줏대 없고 약하기만 한 제 남편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사 주님의 참다운 종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가만히 눈을 뜬 완숙의 눈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혀 있다. 1791년 겨울이다. 완숙은 춥고 어두운 옥에 갇혀 있었다. 완숙뿐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가 불씨가 되어 지금 나라 곳곳에서는 천주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이 추운 겨울에 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완숙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옥에 갇힌 다른 교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음식을 넣어주는 등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이 일이 관장에까지 알려졌기 때문이다.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완숙은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다. 이 몇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 완숙의 믿음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큰 나무로 자라 있었기 때문이다. 완숙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옥에 갇힌 교인들과 성교회의 앞날 뿐인 것이다. 강완숙을 이처럼 옥에 갇히게 한 신의 박해는 그 한 해 전인 1790년 5월의 어느 날부터 그 전주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밀사가 가지고 간 한 통의 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1790년 5월, 나라에서는 9월에 있는 청나라 임금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은사 일행을 북경에 보내게 되었다. 이 일행 가운데는 북경 주교에게 전하는 조선 교인들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윤유일 바오로와 다른 한 사람의 교인도 끼어 있었다. 신부를 보내줄 것을 간청하고 우리나라의 미신이나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제사에 대해 주교의 의견을 묻고 있는 조선 교인들의 편지는 무사히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전해졌다. 구베아 주교는 멀지 않아 신부 한 사람을 조선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신부가 국경으로 가기 좋은 때와 방법을 물었다. 아울러 신부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 두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미신이니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구베아 주교의 이 같은 제례 금지령은 많은 교인들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반대자들에게 박해의 구실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다.
대대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주를 모셔왔던 전통과 이를 금지하는 주교의 명령, 그 사이에서 교인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하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조선의 천주교인들은 조선 성교회의 큰 시련의 해인 1791년을 맞았던 것이다. 그해 봄에 완숙도 이단원으로부터 북경 주교의 제례 금지령에 대한 말을 들었다. 완숙의 집에도 시조모부와 시아버지의 신주를 모시고 있었으나 아직 신앙심이 깊지 못하고 미신에 젖어 있는 시어머니와 의논도 없이 그런 것들을 없애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또 부모와 조상들의 신주를 몹시 위하는 골생원인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떠들어대는 말들을 듣고 와서는 완숙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눈치였다. 그래서 완숙은 자신이 그런 신주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바에는 그냥 두고 보기로 하였다. 이처럼 많은 교인들이 제사 금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주교인은 어버이도 임금도 몰라보는 금수와 같은 자들이고 천주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쁜 도라고 몰아세웠다.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박해가 일어날 듯한 이런 판국에 마침 윤지충과 권상현이 조상들의 신주를 불살은 사건이 일어났다. 전라도 진산의 교인 윤지충 진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외사촌 권상현과 의논하여 신주를 모시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조상들의 신주를 모두 불살라 땅에 묻은 것이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천주교의 박해에 불이 붙게 되었다. 전부터 천주교를 박해해 오던 벽파의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나 좌의정과 정조 임금에게 윤지충과 그 외사촌 권상현을 벌하라는 긴 상소문을 올렸다. 이로 인해 마침내 윤지충과 권상현은 전주 감영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고 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때 권일신 같은 큰 학자도 잡혀 혹형을 받고 귀양 도중 그만 세상을 뜨게 되었다. 박해의 물결은 충청도까지 밀려와 이단원이 잡혀가고 많은 교우들이 옥에 갇혔다. 완숙은 이러한 때를 당하여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천안, 홍주 등의 옥에 갇힌 교인들을 돕기 위해 친정으로 가겠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완숙에게 좋을 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남편은 반대하였다.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옥에 갇힌 교인들을 도우러 가겠단 말이오? 교인이란 걸 감추고 숨어 있어도 무사할까 말까 한데 스스로 범의 굴로 들어가겠다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오? 그러나 줏대가 없고 나약하기만 한 남편이 말린다고 들을 완숙도 아니었다. 완숙은 남편의 말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고 친정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천안과 홍주, 옥에 갇힌 교우들을 찾아가 음식을 넣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다가 그만 옥에 갇힌 것이다. 오늘로써 옥에 갇힌 지 꼭 사흘째가 되는구나. 아버님 어머님께서 몹시 걱정하실 터인데. 근심이 가득한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완숙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여태까지 부모님께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을 더 많이 끼쳐드린 듯하여 죄스럽기만 하다. 그때 발걸음 소리와 함께 옥쇄장이 다가오더니 옥문을 열었다. 완숙은 이제 신문을 하려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부인, 어서 나오슈. 옥쇄장의 말은 뜻밖의 부드럽다. 완숙은 옥에서 나와 관장 앞으로 갔다. 완숙은 형틀이 갖추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동원 앞들에는 형틀도 형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듣거라. 내 그대를 한낱 사학군인 줄 알고 잡아 가두었으나 그대의 신분과 가문도 입고하여 풀어주려 하노라. 나라법에 역적이 아니고는 양반집 부녀자를 함부로 잡아 가두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더러 그대가 유식하니 사학의 잘잘못을 능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허황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아녀자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라. 친정으로 돌아오면서 완숙은 자신이 이처럼 빨리 그리고 쉽게 풀려나게 된 것은 보다 큰 일을 맡기시려 하는 천주님의 뜻이라 여겼다.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당신의 은총으로 다시 얻은 이 목숨 당신을 위해 바치겠나이다. 완숙은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친정집에서는 완숙이 풀려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지
조용히 완숙을 맞았다. 아버지 강찬판과 어머니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며칠 동안 완숙이 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며칠 뒤 강찬판은 딸 완숙을 사랑방으로 불렀다. 처음 옥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헬쑥했던 딸의 얼굴에 이제는 화기가 돌고 있어 강찬판은 저윽이 마음이 놓인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너도 시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말로는 시댁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과연 시댁에서 말없이 받아줄 것인지 강찬판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시어머니가 있고 남편이 있는 규중 여자가 옥에 갇힌 사학꾼들을 찾아가 음식을 넣어주고 격려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소문은 지금 온 내포 고을에 퍼져 있다. 효를 근본으로 삼는 이조 봉건 사회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시지 않는 천주교인은 큰 불효자식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천주교인을 도운 완숙 또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강찬판은 어렸을 때부터 완숙의 대담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지라 완숙의 이번 행동을 이해하고는 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아무래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번에 내 행동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사나이라 할지라도 한 번 먹은 큰 뜻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내가 보인 용기는 장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까닭에 사회의 윤리나 관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번 내 일은 내포 고을의 소문이 다 퍼져 말들이 많다. 그러니 시댁에서 너를 순순히 받아줄지 나로서는 그것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완숙은 다소곳이 강찬판의 말을 듣고 나서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일단 시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찬판은 알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이튿날은 바람이 몹시 불었다. 완숙은 강찬판 내외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에 시댁으로 돌아갔다. 다른 날보다 더욱 매섭게 불어대는 겨울바람이 왠지 좋지 않은 조짐처럼 여겨져 강찬판의 마음은 언짢았다. 겨울은 이 같은 한바탕의 소란 속에서 지나가고 다시 봄이 왔다. 목동들이 부는 버들피리 소리가 봄 들판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을 무렵 완숙이 다시 친정집을 찾아왔다. 강찬판 내외는 적지 않게 놀랐다. 더구나 완숙의 얼굴에 어떤 결심의 빛이 어려 있음을 보고 완숙의 이번 친정 나들이가 예산일이 아님을 알았다. 저 대담한 아이가 또 무슨 결단을 내린 모양이구나. 강찬판의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간다. 그래,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친정 나들이를 왔느냐? 먼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한 일이오나 이번에 홍서방과 저는 아주 헤어져 살기로 하였습니다. 헤어져 살기로 하다니 강찬판도 어머니도 말문이 막힌다. 한참 만에야 어머니가 다시 다그쳐 물었다. 얘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여라. 완숙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차분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제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시댁에서는 모두 큰 난리나 만난 듯 벌벌 떨며 집에 모셔둔 십자가와 성화들을 다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라는 듯이 초상집과 같이 제상을 차려 사대조 할아버지의 신주부터 쭉 제상에 늘어놓고 모셔두었더군요. 그리고 완숙이 집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마음을 놓는 눈치였으나 남편은 몹시 성을 내며 처음으로 완숙을 크게 꾸짖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내 미리 알고 얼마나 부인을 말렸소? 이제 이 일은 동네에 다 알려졌으니 부인이 배교하지 않는 한 우리 집안이 무사하기는 어려울 것이오. 나는 이미 배교했소. 만일 부인이 성교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부인과 함께 살 수 없으니 우리 서로 헤어져 살기로 합시다. 비록 못나고 줏대 없는 남편이지만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사회의 규율대로 남편을 받들며 살려고 애써왔던 완숙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의 규율이 그렇다고 해도 소중한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사회의 규율에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결혼 전에 천주교의 도리를 알았다면 마음에 없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고 평생 동정으로 지냈을 완숙이다. 그런데 오히려 완숙이 부탁하고 싶은 일을 남편 홍지영이 강요하다시피 하니 완숙으로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영영 헤어지기로 했단 말이냐? 네.
완숙이 자르듯이 말하자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옆에 앉아있는 강찬판의 얼굴을 쳐다본다. 강찬판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그래, 필연이와 내가 따로 나와 살기로 하였단 말이냐? 한참 만에야 강찬판이 입을 열었다. 필연이만이 아니었고 시어머님과 전실 소생의 필주도 함께 가겠다고 한사코 우기는 바람에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놀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새어머니와 전실 자식은 사이가 몹시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전실 아들이 완숙을 따라가겠다고 한사코 우겼다는 것은 완숙이 그만큼 그들에게 잘해주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일만 보아도 이번에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완숙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안다 해도 홍지영을 못난 사내라고 욕했으면 욕했지 완숙을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어머니는 저기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강찬판은 그럴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별다른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도량이 넓고 시원시원한 딸이라 시어머니와 전실 아들에게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베풀었으리라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네, 홍서방이 논밭을 팔아 재산의 절반을 제게 넘겨주었으니 그 돈으로 우리 네 식구 서울로 올라가서 살까 합니다. 강찬판은 완숙이 왜 서울로 가려 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남의 일에 참견도 잘하고 말도 많은 이 좁은 시골을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제 뜻을 마음껏 펴보려 함일 것이다. 서울에 가서 교인들 사회에 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유롭게 성교회를 위해 큰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일 것이다. 가거라.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넓은 세상으로 가 마음껏 내 뜻을 펴며 살거라. 큰 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법. 내가 한낱 아녀자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보다 큰 일을 해야 하는 그릇으로 태어났다면 아버지는 입 밖에 내어 말하는 대신 마음으로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딸의 앞날을 축복해준다. 어머니도 같은 마음인지 잠자코 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완숙은 시어머니와 필주, 필연 오누이를 데리고 서울로 떠났다. 강찬판의 집들에는 여름이 찾아오는가 했더니 어느새 가을빛이 완연해졌다. 기러기 떼가 기럭기럭 울며 북쪽으로 날아가고 뜰의 오동나무에 잎새가 몇 잎 남지 않은 어느 날 강찬판 내외는 서울에서 온 심부름꾼이 전하는 편지를 받게 되었다. 바로 서울로 간 완숙에게 온 편지였다. 아버님 어머님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때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옥체 안녕하신지요. 불초한 딸 자식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서울 북촌 계산동에 아담한 집을 사서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집안 살림과 아이들 교육은 모두 시어머님께서 잘 맡아 해주시고 또 시댁을 떠나올 때 데리고 온 여종도 있으므로 저는 교회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교우들을 찾아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며 교우들과 자주 모임을 가집니다. 제사 문제로 한때 소란했던 시국도 차차 평온해지고 박해 때 형벌을 못 이겨 배교했던 교우들과 피신했던 교우들이 차차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어 교회 부흥 사업도 잘 이루어질 듯하여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오나 저희 교우들의 정성이 지극하니 곧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나타나리라 믿고 있습니다. 불초한 딸 자식 완숙이 아버님 어머님께 바라는 것은 부디 옥체 보존하시고 천주님을 늘 잘 공경하셔서 천주님의 뜻에 합당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하는 것뿐이옵니다. 두서없는 글어를 이만 줄이오니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딸 완숙 올림. 강찬판은 딸 완숙이 비로소 물을 얻은 물고기처럼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마음이 흐뭇하였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도 하였다. 그러나 언제 또 지난번과 같은 무서운 박해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만약 다시 박해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완숙도 무서운 고초를 겪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 생각을 하자 강찬판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도로 무거워진다.